준비됐나요? 선생님은 준비됐습니다. 너희들도 준비됐나요? 봅시다. 먼저 이태준의 사냥을 보시는데 선생님이 아까 왜 물어봤냐면 아까 선생님이 물어본 뜻이 다른 건 없고 너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펜을 돌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한 적 없나 싶어갖고 아니 너무 신경 쓰지는 마. 아니 너도 이게 습관이고 또 그거에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너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유난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알겠어? 우리 문학 이태준의 사냥 볼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 사냥이라는 제목을 되게 잘 지었는데 얘들아 너희들 사냥이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어떤 아무말 대잔치부터 먼저 해봅시다. 사냥하면 떠오르는 개념, 아니 개념이라기보다 너희들이 그냥 아무말 대잔치 사냥하면 떠오르는 생각 뭐 있어? 사냥 또 재윤이는? 총. 선생님은 야생성이 떠올라요. 내가 정답이고 너희들이 잘못된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다양할 수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거는 너희들이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서술상의 특징이 지금 전지적 시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이 작품은 3인칭이면서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정도는 알 텐데. 자, 서술자가 전지전능해. 무슨 얘기일까? 감정을 다 잘했어요. 객관적인 사건만 서술하는 게 아니라 서술뿐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는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왜 먼저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 이 작품에는 먼저 작품 속에 일어나는 사건에 양복조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적어봐. 양복조끼. 그냥 등장인물 이름이 양복조끼야. 이상하죠? 등장인물 이름이 양복조끼고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사람이 늙은 포수고 여기에 이제 부장이나 사촌 형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 바깥의 서술자는 한씨라는 지식인 성 이름이야. 한씨라는 지식인이 있고 이 한씨라는 서술자 친구 윤씨가 같이 나와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을 하면 이 서술자 같은 경우는 도시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이 도시의 지식인 너희들 이번 추석 연휴 때 뭐 하나요? 다들 시골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가나요? 어떤 친구들은 펜션 잡아서 가족끼리 여행 간다대. 호수로. 개부러? 개부러?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지. 선생님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호주에 가면은 캥거루에서 그 캥거루 주머니 안에 들어가 보는 게 꿈이라고. 그래갖고 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 오라는 미션을 보냈는데 우리가 도시인들은 항상 그렇게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잖아. 이 지금 도시의 지식인 한씨는 일상의 탈출을 위해서 산속마을로 가서 사냥을 계획해요. 친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지식인에게 있어서 한씨에게 있어서 사냥은 일상으로서의 탈출이자 얘들아 현대인은 과거 남자들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왜 남자 지금이 더 많아? 옛날이 더 많겠죠. 요즘은 자기가 특별히 꾸준히 운동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이상 현대인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될 확률이 남자가 적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도시의 지식인에게 있어서 맨날 지식노동만 하다가 어떤 자기에게 있는 야생성, 여기서 야생성이라는 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야. 뭔가 에너지 넘치는 생동감을 뜻하는 거죠.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산속마을에 가는데 산속마을에 갔다가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거야. 사건은 뭐냐? 늙은 포수가 이제 늙은 포수에게 있어서 사냥은 로맨틱한 낭만이 아니라 직업이잖아. 돼지를 한 마리 잡아놨는데 요놈이 양복조끼란 놈이 돼지를 그 사냥꾼이 잡은 돼지를 막 신체 일부분을 이렇게 가져가고 뭐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시신의 일부를 훼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늙은 포수가 막 애꿎은 막 그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막 괴롭히 이 양복조끼가 가해자라는 걸 알기 전까지 죄 없는 사람까지 막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산속마을이 이상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늙은 포수가 양복조끼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구장이 이 늙은 포수는 일제시대 당시 경찰서에 해당하는 주재소로 그냥 깜깜에 바로 보내버리려고 하는데 구장이 자중재자로서 이 포수님 이 양복조끼 납부는 주재소 보내지 말고요 구장이 지금 늙은 포수한테 내가 사촌 형하고 잘 타실어서 포수 당신 피해 안 가고 억울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경찰서는 보내지 마세요 라고 구장이 갈등을 중재하고 이 구장이 사촌 형한테 이 사촌 동생이 이런 나쁜 짓을 했대더라 라고 해서 사촌 형이 줄 수 있는 최대치의 보상금을 양복조끼한테 줘. 근데 양복조끼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늙은 포수한테 배상금을 물고 죄송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빌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이 양복조끼가 그 사촌 형이 준 30원 갖고 튀어. 30원 갖고 튀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선생님이 말한 줄거리가 대략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55쪽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우리 빈칸 채워보자.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는 한씨와 늙은 포수와 양복조끼와 구장이 있는데 한시라는 거는 도시의 일상의 심란함을 느끼는 거야. 빈칸 채우세요. 심란함. 왜 심란하냐면 힘들어서가 아니라 워낙 편안하게 사니까. 우리 편안하면 따분하잖아. 편안하면 지루하잖아. 무기력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뭐냐 헬스장 가서 웨이트 해야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나처럼 몸살이 걸려도 가서 웨이트 해야지. 그래서 상황을 다 악화시켜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신난함을 느끼는 지식인인데 윤씨의 편지를 보고 윤씨가 이제 사냥을 제안하니까 그 모습 보고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냥을 계획하는 통쾌함을 느끼고 기대감을 베푼다. 근데 이 한씨에게 있어서는 일상에서의 탈출인 그 사냥 같은 마을에서 늙은 포수가 이제 피해자기는 하지만 애꿎은 사람들의 죄를 막 무차별하게 추구하자 밑줄 치세요. 순박한 사람들에게 야박스럽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면 늙은 포수를 얄미워한다. 그리고 나서 사냥을 마치고 고뇌 갈등하는데 여기서 고뇌 갈등은 뭐냐면 처음에 갔을 때는 산골 마을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공간, 낭만적인 공간이었을 거 아니야. 일상으로 탈출로 여겼고 현실로서 현실의 탈출로 여겼던 산골 마을조차도 서술자가 그 바라는 이상적인 공간은 아닌 거야.
너희들이 생각해봐. 지금 현실이 개떡같아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 다른 곳도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갈등하면서 서울 집으로 돌아와. 알겠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네, 선생님이 설명한 사건 안에 인물 양복조끼 늙은 포수 9장 있죠. 늙은 포수는 양복조끼에 의해서 돼지를 훔치고 훼손한 범인, 즉 양복조끼를 잡기 위해 죄 없는 외꾸준 사람들을 추궁한다. 근데 여기서 늙은 포수도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야. 왜? 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찾은 양복조끼에게 배상을 요구하는데 이 배상을 요구하는 게 지나치게 과해. 그래서 주재소에게 보냈다고 위협하는 듯 계산적이고 야박한 인물이야. 이거는 너희들 요 나이 드신 이제 젊었을 적에 도시 서울에서 개고생해서 이런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귀농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여생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근데 그렇게 귀농 간 도시인들이 거기 농촌에 가서 행복하게 잘 정착하는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착하지 못하고. 왜? 제일 큰 이유가 그 현지 농촌 마을 사람들이 텃세가 그렇게 심하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이 늙은 포수가 피해자기는 하지만 이 산골 마을의 어떤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야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한시 지식인이 내가 일상의 탈출로 생각했던 산골 마을조차도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말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양복조끼는 이 사건 갈등에서 양복조끼와 늙은 사건에서 갈등해서 범인인데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까봐 두렵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이제 구장이 사촌형한테 알려주고 사촌형이 이제 자기 사촌 동생이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고 배상금으로 30원을 주면서 사촌 동생한테 양복조끼야 내가 주는 나한테는 커다란 돈 30원을 늙은 포수한테 배상금으로 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그 포수한테 빌어라라고 하는데 이 형이 준 30원을 갖고 도망가 버려.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따 작품 볼 때 알겠지만 한 씨는 그 30원 갖고 튄 양복조끼를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 30원 벌었어. 아니 과감하게 자기는 도시 지식인이니까 과감하게 이 도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도시를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알겠어? 근데 얘는 돈을 형은 무슨 배짱이 있는지 30원 더 준 거 갖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해야 돼서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실행에 옮겼잖아. 알겠어? 그게 이제 부러운 거고요. 부장은 늙은 포수가 이제 양복조끼를 주재소에 보내려고 하자 그거를 만류하면서 양복조끼 사촌형을 만나 의논하면서 늙은 포수가 억울하게 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양복조끼가 범죄자고 늙은 포수는 피해자고 그런 어떤 범죄 사건에 있어서 절도 사건, 범죄 사건에 있어서 에피소드를 그린 것 같은데 이 글의 주제는 도시의 일상으로서부터의 탈출이 여기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한 씨는 사건밖에 제3자처럼 나와 있지만 이 글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한 씨가 더 중요한 거야. 도시의 지식인이 이상을 찾아서 산골마을로 사냥하러 갔는데 자기가 탈출구로 생각했던 산속마을에서 경험한 사건을 보고 산속마을도 도시랑 똑같을 게 없이 각박하고 인심이 야박한 곳이구나 알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과 복귀라는 거죠. 알겠니?
이해갔습니까? 그럼 작품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심란한 것뿐. 여기서는 지금 서술자가 심란한 거야. 한씨가 심란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슨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체질에 저혈일 때 저자는 돼지 저자야. 알겠어? 저팔계 할 때 저자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저혈하면 돼지의 피라고 맨 마지막 끝날 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돼지의 자기 체질에 돼지의 피가 맞으리라는 무슨 근거를 가졌어도 아니었다. 즉 다시 말해서 돼지 사냥이 자기 어떤 스타일, 어떤 취향에 맞아서도 아니었다. 그래서 도시의 지식인으로서 한참 비지할 때는 어서 이 어떤 머리 지식 이렇게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잡무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서술자 한씨가 원하는 조용히 쓰고 싶은 것이나 쓰고 읽고 읽고 싶은 것이나 읽은 어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조용히 글쓰기 하면서 책 읽는 삶을 바라는 삶인가 봐. 근데 이제 막상 더 손을 대려야 될 수가 없게 될 뿐이 그것들이 잡무만은 아니었던 듯. 즉 여기 말해서 여기 지금 보면 그것들이 잡무만은 아니었던 듯 와락 그리워지는 그 편집실이요 교실이었다 해서 여기서 편집실이나 교실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노동만 계속되는 한이 일하던 일상적인 도시의 따분하고 권태로운 공간이야. 됐어요? 이것까지 적어주세요. 여기서 지금 한이 있는 일상 도시의 공간은 따분하고 권태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사람이 안정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는 얘들아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막 긴장하거나 그럴 때 너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될 경우를 생각해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도시인이기 때문에 도시인에서 몸이 힘들어봤자 그렇게 힘들 게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람이 피스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는 몸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술자인 한은 한동안 문을 닫고 손발에 틈을 주어 보았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표시하세요. 일상의 따분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인 거야. 한은 한동안 문을 닫고 손발에 틈을 주어 보았다. 그쵸? 그리고 엔도나무까지 산새가 내리는 것도 내다봤고 눈 뿌리는 소리도 즐겨보려 하였다. 어떤 권태로움을 벗어나려는 행동이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권태로움을 벗어나려는 행동이 효과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경을 날카롭고 메마르게 한대. 너무도 평온한 일생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외로워. 알겠어? 이럴 때는 우리가 몸을 괴롭게 해야 돼. 몸을 피곤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너무 몸이 편해서 뻘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나요. 알겠어요? 너희들 이제 당연히 우리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격렬하게 운동할 때 한두 번쯤은 있어 봤을 거야. 뭐 축구한다든가. 그럴 때는 너희들 딴 생각 나든 막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 나든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 그래 안 그래? 불안 초조함이 들 생각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너무도 편안한 일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도시인을 대표하는 서술자 한이죠. 그래서 이번 사냥은 도시인 지식인에게 있어서 사냥이라는 거는 일종의 레크리에이션, 여가잖아. 그래 안 그래? 레저잖아.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탈피에 해당하는 이번 사냥은 이런 날카로워진 신경을 좀 죽여보려는 한갓 여가 생활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한씨가 사냥을 가는 거는 늙은 포수에게 있어서 사냥이 가지는 의미와 한씨에게 있어서 사냥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한은 즐거웠다. 왜? 왜 즐거웠을까?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지금 추석 연휴만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은 월요일, 화요일에 개인적으로 쉬는 날인데 쉴 수 없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사실 일주일 동안 실질적으로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은 없거든. 지금 여기 오고 나서 좀 힘들어. 근데 추석 연휴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3일부터 9일까지인데 3일, 9일은 잠깐 일을 봐야 되는데 적어도 4일부터 8일까지 5일에는 5일 동안은 4시간이에요. 아싸!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을 벗어나려는 기대감. 나 지금 추석 연휴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신기하지? 왜 그렇게 기다리는 게 막상 오면 그 시간은 하는 순간 금방 가버리죠? 너희들도 느끼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라. 그래서 사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오래간만에 학생은 이제 자기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윤 씨를 만나는 것도 반가웠다. 그래서 윤 씨가 한 씨한테 편지 한 장으로 여기서 구정은 설날 명절 구정 신정할 때 구정이 아니라 옛 구자에 정할 때 우리 미운정 고운정 할 때 정자로 옛정이라는 뜻이야. 그 친구와의 옛정을 생각하며 윤씨가 한씨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같이 사냥 가자고 부르는 그의 친구를 생각하는 친구 윤씨의 마음이 고마웠다.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2번에서 밑줄 친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은 다 바로 긍정적인 의미의 야성적인 정열입니다. 알겠어? 너희들 공부에 열성적으로 해야 될 때지만 적절하게 너무 공부에 지장 안 줄 정도로 몸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난 너희들이 운동하면서 공부하면 공부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야성적인 정열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의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손길을 걷는 행위, 산마루를 달리는 행위, 그리고 시내에서 받은 자세대로 힘차게 나무를 쳐다보는 행위, 그리고 돼지 잡아서 꼬꾸라뜨리는 사냥 행위, 그리고 용서점처럼 피, 그리고 이제 돼지 잡아서 우리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겠죠. 그래서 그런 짐승의 다리, 이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무기력한 도시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무기력한 도시인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야성적인 어떤 인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문화에 길들었어도 해서 여기서 문화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기서 문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도시 문명이죠. 내가 아무리 도시 문명에 길들였었어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성의 향수가 늘 대기하고 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그럴 거야. 선생님은 그래도 야성을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산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함수가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한씨는 이 상골이라는 공간이 자기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윤씨와 함께 상향할 것에 대해서 매우 기대에 들떠 있어. 알겠니? 근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 줄거리를 보면 이제 친구하고 드디어 산골마을에 가서 돼지 잡는 사냥하러 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이 지났나봐. 하는 늙은 포수와 커다란 멧돼지를 잡았는데 누군가가 멧돼지의 일부를 빼가고 일부를 훼손해버렸대.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양복조끼겠죠? 그래서 늙은 포수는 당연히 열받았을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몰이끈으로 불렸던 죄 없는 살골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해서 물에 기름기가 뜬지 확인한다라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으로 따지면 비유하면 거짓말 탐지기에다가 손 대보게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좌중이 모두 일시에 서로에게 눈이 갔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모두 둘씩은 가진 손이었다. 다 사람 손 2개니까 기형아가 아닌 이상 사람 손은 2개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 애꿎게 죄를 추궁받는 마을 사람들의 손은 고운 섬섬 옥수, 바디로션, 선크림 바른 로션이 아니라 울퉁불퉁 마디가 험한 손이었대. 왜? 산골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간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죄 없는 순박한 손들이었다. 근데 이 순박한 손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늙은 포수는 자기가 잡은 돼지 한 마리 잡혔다고 괜히 지금 추궁하고 있고, 그치? 그치? 이 모습을 지금 서술자인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됐어요? 더구나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산골 사람들은 꾀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산다. 도시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선생님도 대한민국 도시 사람이지만 별로 대한민국 도시인들 나도 좋아하지 않아. 왜? 장꾀가 많고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도시인들 보면 꾀로 살잖아. 근데 순박한 이 사람들은 자연의 힘으로 순박하게 산다는 거야.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순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험하대. 일단 손발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발이 더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 근데 도시 사람들의 그래도 손보다는 울퉁불퉁한 발보다도 산골 사람들의 손이 더 험하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야박스러운 모욕이란, 이 야박스러운 모욕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 되는 거. 멧돼지 범인 색출하는 거. 됐어요? 다음. 하는 서술자야. 한편이긴 하나 잠깐이긴 했지만 늙은 포수가 오히려 얄미웠다. 왜?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자기 그 범인 하나 찾겠다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얄미운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의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랐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댔을 때 삐 하고 아무도 울리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범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한이다. 근데 한의 바람과는 다르게 범인이 나오네요. 그러나 데운 물그릇이, 뜨거운 물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의 시선을 혼자 받는 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범인 곤색 양복조끼의 손이었고, 여기서 지금 얘들아 4번 여기 바로 쳐보자.
깍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보고 허리춤에 극적여도 보고 나중에는 완전히 손이 바르르 바르르 떨어서 선생님 여기로부터 해방된 지 27일 차야. 27일 차야. 그래서 담배를 내서 우리 선생님은 내가 지금 끊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담배 안 피고 좀 할 자신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선생님이 하도 오랫동안 흡연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는 사람은 그거 핑계야. 내가 지나보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면 항상 그거를 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 담배가 해결해 줄 거야 하고 피웠었거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흡연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는 항상 줄담배를 피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범인으로 몰릴까봐 불안해하는 양복조끼죠. 됐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포수는 지금 이 양복조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저놈이 범인이야 라고 눈치를 대번에 까고 화로를 내밀었다. 담뱃불을 붙이느라고 길게 뺀 고개가 어색할 뿐 아니라 불에 갖다 대는 동안 대통이라는 건 우리가 대가리통이라고 해서 이 머리를 속되게 보는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머리가 막 덜덜 떨릴 정도로 불안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시고 발표하세요. 인물의 외향이나 행동을 묘사해서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냈죠. 됐나요? 그러자 늙은 포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담배를 붙여 뭘 붙여? 하니까 양복조끼는 그만 입에서 놓쳐버린 공방대를 화로에서 짓누라고 쩔쩔맸다. 늙은 포수는 옴팡한 눈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눈이라는 뜻이야.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할퀴듯 쏘아보았다라는 것은 늙은 포수가 양복조끼가 범인인을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양복조끼는 너무 극도로 불안한 거야. 나 탈로 날까봐. 알겠니? 그러자 늙은 포수는 안에 들어가서 물 더 이상 내올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누가 범인인지 이제 파악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범인인지 안 거야. 거기서 다 가서 이제 다른 사람 다 풀어준 거죠. 다른 사람 다 풀어주고 한 놈만 남아할 때 이 한 놈은 누구겠어? 양복조끼겠죠? 그래서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있는 것이 양복조끼였다. 이제 드디어 범인임을 안 늙은 포수는 이 양복조끼에 귀때기를 사정없이 갈겼다.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갈등의 중재자로 나오는 게 구장입니다. 밑줄. 그래서 구장이 양복조끼 대신 피해자인 지금 누구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늙은 포수한테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죠. 사과를 대신 apologizing 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화난 포수의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근데 여기서 봐봐. 늙은 포수는 계산이 나왔다. 머리대가리 굴렸대. 여기서 우리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를 지배하는 어떤 이기적인 논리로부터 산골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한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의 탈출구로 생각했던 여긴 산골이 현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이럴 때 이 한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미로에 갇힌 기분이겠죠. 뭔가 그래도 사람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진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 근데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지금 고통받는 현실과 다르지 않은 공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현타가 오면서 내가 갈 곳은 아무도 없구나. 끝이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그래 안 그래? 피가 그 돼지한테서 5살만 나왔겠어. 소부라 하면은 아무리 적어도라는 뜻이야. 여기서 지금 6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늙은 포스의 아주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행동이 나와. 그 돼지 피가 그 양복조끼가 훔친 돼지한테서만 나왔겠어. 아무리 적게 사봐도 5다발이니까 5다발에 해당하는 배상금 50만원. 그리고 쓸개가 어제 양복조끼 입으로도 40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50원에다가 40원 추가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머나 돼지 뒷다리살 맛있는데 먹어봤나요? 돼지 뒷다리가 함부로 썰어놨으니 가지고 못해서 10원 추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늙은 포수가 양복조끼한테 배상금 100원을 요구한 거야. 됐어요? 지나치게 과하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이 지경 됐으니 내가 사냥할 맛이 있냐? 나의 심리적인 이런 고통까지 배상해라. 오늘 하루만 나 지금 못한 것도 손해니까 100원이나 내놔라라고 해서 야박하고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이 중재하면서 아 정말 손해가 많으시군요. 근데요 지금 범죄자 이 양복조끼는 돈이 없어서 당신은 100원을 배상금으로 요구하시는데 이 사람은 10원도 못 내요. 그래서 부장인 제가 이 못난 양복조끼 사촌 형한테 내가 사촌 형한테 넘어가서 의논하고 피해 입으신 포수 당신 억울하지 않게 내가 배상금 마련해 드릴게요. 그럴 테니 늙은 포수 당신 뺏어면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지금으로 치면 경찰에만 고발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리을에서 늙은 포수가 먼저 지금은 자기가 먼저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포수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갈등 중재자인 부장이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그래 줬어. 오후 3시까지 내가 기다리겠어.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을 때는 경찰에 고발해버리겠소라고 하면서 양복조끼를 이어가는 거야. 지금 현실의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잘 이해가죠? 얘들아 이 현실의 상황과 너무 잘 대입되는 게 이 산골마을 역시 도시적인 현실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 교통사고 당해서 피해자인데 나이롱 환자라고 들어봤어요? 나이롱 환자 들어봤어? 자기가 다치긴 했는데 일부러 더 아픈 것처럼 해갖고 더 병원에 더 오래 입원해 있으면서 보상금 더 받아먹고 그런 나쁜 피해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이 포수 같은 경우도 자기가 피해 입은 것만 받으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계산적으로 더 받아먹으려고 하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어? 그래서 저 따위 지금으로 치면 저 따위 나쁜 놈은 한 몇 년 깜빵에 가서 콩밥을 먹여야 사랑 표시를 할 거요 라고 일러매었다. 법을 주었다. 되니? 아무튼 도야지를 각을 떠서 돼지를 잡아서 석점이나 지워가지고 거리를 내려왔다. 이제 다시 저 한씨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한씨가 자기 상황을 말하길 아직 밥도 먹기 전에 심리 4kg나 되는 걸은 속이라서 속은 배가 고팠으나 여기에 지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사냥을 온 한씨랑 윤씨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입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왜? 늙은 포수와 양복조끼 사이의 일을 보고 개운치가 않아. 왜?
산골 역시 도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알겠어? 저거는 산골 역시 도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필기. 선생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떤 곳에서 정말 이거 진짜 힘든 곳이면 내가 이 정말 개떡 같은 이곳을 탈출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착각했거든. 근데 어떤 줄 알아? 내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 그러면 원래 있던 곳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없어.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래 있던 곳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예상치 못한 고통이 다른 지역 곳에서는 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선생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어. 자기 입맛에 100% 맞는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죠. 산골이 자기한테 있어서 도시와 대비되는 완벽한 이상향으로 생각했는데 도시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 됐니? 그래서 더욱더 불길하지 못한 일이 퍼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불길하지 뭐냐 복되고 길한 일이 없이 불길한 일은 뭐냐? 양복조끼의 사촌형이 가난한 형편에 그래도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그래도 깜빵 가는 일만은 막게 하기 위해서 즉 전과자 되는 것만은 막게 하기 위해서 30원을 주어주며 근데 이 30원은 100원에는 못 미치잖아. 그러니까 이 35명 가면 포수가 그래 우리 이제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할 리가 없으니 그리고 주재소 경찰서에서도 소문이라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니 경찰서 가서는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맞고 그냥 무조건 무릎 빌고 싹싹 물어 잘못했다고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돈이 30원이 최대치니 제발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시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무릎 싹싹 빌라고 사촌형이 동생인 양복조끼한테 그렇게 빌렸건만 동생은 그 사촌형한테 큰 돈인 30원을 받아놓고는 경찰서에 가서서 자수하지도 않고 포수한테 가서 배상금을 주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양복조끼는 진짜 나쁜 놈 같잖아.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제수와 포수로 표상되는 억압의 세계를 거부하고 달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서술자 한씨가 보기에는 부러움에 대상인 거야. 자기도 다 때려치고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용기가 없어. 그렇다라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거부하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런 소문까지 퍼졌다라고 나와있죠. 됐나요? 그래서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여기서 지금 사냥의 의미가 이야기 초반부에 사냥하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사냥의 의미가 좀 다른 거 알겠어요? 알겠니? 모르겠니? 그럼 너희들이 대답해봐. 이야기 초반한테 있어서 초반에서 사냥은 어떤 의미였어요? 오락,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인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휴가 되면 유난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해외여행 가는 줄 알아요? 그런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 가면은 특히 해외에 가서 돈 쓰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대.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하면 과도하게 많대요. 그래서 현실에서 업무인 게 되게 많으니까 알겠어? 막 회사에서 못 돌고 뭐고 해도 어쨌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기 일자리 없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참는 게 많은 거야. 야스처럼. 그래서 뭔가 탈출을 위해서 지름신 강림하는 거죠. 알겠어? 그런 원인도 사회적인 문제에서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로 의미를 가지는데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인데 이야기가 끝날 때 보니까 이 사냥이 다시 똑같이 일상적인 탈출을 알았던 게 결국 현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됐습니까? Understand? 그래서 너희들도 혹시 나 왜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서 이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을 보내야 하지? 그거 벗어나면 이상적인 공간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서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현실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차가 창동을 지나니 창동은 지금 서울 도봉구 창동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외곽 지역에서 소시민들이 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으로 우리 서울 지하철에서 1호선하고 4호선 특히 이제 그 1, 4호선이 다니는 서울 북쪽의 도봉구라는 구에 있는 창동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서울 안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내리려고 어수선해지는 바람에 하는 잠들었다 깼다.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한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럼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행복하겠니? 아니죠. 그래서 그는 여기 별표 단돈 30원으로라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조끼에는 세상이 얼마나 넓으랴. 지금 여기서 서술자 한씨가 보기에는 이 양복조끼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거야. 나는 과연 저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텐데 저 양복조끼는 해버리네. 아 부럽다 저 용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어? 됐습니까? 그러면 152쪽에서 54쪽까지 빈칸 옆에 해보세요.
재윤이는 오늘 그러면 수업 처음 듣는 건데 들어는 이해 가고 그래요? 아니, 원래 그 반, 원래는 내신이었대. 네, 아니 그 원래 반 있었고 그 내신 듣다가 그냥 아, 원래는 무슨 반이었어요? 저랑 아는 반이었어요? 재현아 몰라도 빈칸 자신 있게 써봐. 설명. 됐어? 재현이는 얼마나 남았어요? 신우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마치고 나면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줄 거잖아. 그 문제는 뭐 네가 먼저 풀어. 다 했어? 맞춰봅시다. 152쪽 보세요. 내려도 되니? 진우 나한테 얘기하세요. 네 있어요. 다음 너. 다 됐으면 둘 다 넣어라. 3 됐어요? 됐니? 됐어? 내릴까요? 됐죠? 네. 여기 다 채웠나요? 그러면 얘들 선생님 화장실 1분만 갔다 올 테니까 1, 2번 문제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빨리 풀어보세요. 되는 데까지. 선생님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봅시다. 선지 하나씩 보시면요. 서술자를 교체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서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되게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 작품 안에 있어?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사건의 객관적인 사건 서술을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물 심리 묘사 거기다가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케이? 다음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시켜 결말을 암시한다. 이게 결말을 이따 앞부분도 틀렸고요. 결말을 암시하는 걸 우리가 복선이라 그래요. 소설에서 깔아둘 선서자에서 미리 선 깔아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반에서도 특사모 한번 수업했는데 물어보니까 이 복선이 뭐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떡밥 회수요라고 했던데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떡밥 회수. 알겠어? 그 떡밥에 해당하는 게 복선인 거야. 됐습니까? 다음 여기서 뭐 역순행적으로 현재 사건에서 갑자기 과거를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온다거나 그런 거 없죠? 역순행적 구성 아니고요. 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범죄자가 누구냐 늙은 포수의 의심을 받으면서 범죄자로 확인받기 직전에 누구냐 지금 양보조끼 선생님 지난주까지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이번 주에 지금 몸살 걸리니까 기억도 잘 안 나. 그 뭐냐 양복조끼 행동묘사를 통해서 그 양복조끼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가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다음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려면 서술자와 주인공이 일치해야 되는 몇 인치 무슨 시점?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됐어요? 이번 문제는 막 보기 막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보이는데 실제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는 어떤 이도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길. 다시 말해서 그 사냥하는 산골마을이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거죠. 알겠어? 이상적인 모습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다음 늙은 포수는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맞죠? 특히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 유는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낀다. 오인이지 오히려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지고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인 누구냐 그 늙은 포수가 도시인들 못지않게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 4번. 이거 맞죠? 늙은 보수에게 있어서 사냥은 그냥 현실의 어떤 직업이고 매일 하는 거지만 한에게 있어서 사냥은 어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맨날 도시인으로서 앉아만 일하고 맨날 펜대만 굴리면서 잃고 있었던 야생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지. 됐어요? 네. 5번. 고장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 즉 늙은 포수와 양복조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대 잡았고요. 어렵지 않지? 됐습니까? 다음 3번. 3번 문제 별표 치세요. 좋은 문제인데요. 이 작품은 일상적인 공간, 도시에서 비일상적인 공간, 산골마을로, 그리고 다시 일상적인 공간, 도시로 되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비일상적인 공간인 야성의 세계를 찾아간다. 지난 경험은 말하지. 선생님이 지금 공살기가 있어서 너희들이 말 안 하면 에어컨 안 틀고 있단 말이야. 야성의 세계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곳 역시 이게 포인트죠. 자기가 어떤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곳 역시 현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 다음 별표 100만 개. 그럼 이걸 통해서 이태수는 뭘 표현하고 싶었냐? 어떤 공간에 가든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꼭 지식인뿐만이 아니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해체되면서 막 만수나 간도나 연해주로 우리 어떤 조선인들이 뿔뿔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다른 나라가 과연 일본의 어떤 포괄적인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이상적인 공간이었나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곳도 어떤 당시 일제시대에서 개인이 바라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준다.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편집술과 교실은 어머나 식민지 지식인이 찾아가고 싶어하는 비일상적 공간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 그러죠. 우리 누구냐 재윤이가 지난주 선생님이 멀쩡했을 때 했으면 선생님이 진짜 개 짖는 소리 들려줬을 텐데 지금 선생님이 지들 기운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편집실과 교실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뭐라고 하나 벗어날 수 없는 일상적 공간이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일상적 공간이지. 됐나요? 다음 청필과 험준한 산마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도시인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도시인의 모습에서 벗어난 야성의 세계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인물이 추구하는 바를 약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한 3번. 이 자리는 그치 여기서 이 자리라는 거는 화자가 바라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죠. 다른 곳은 다 어떤 현실의 질곡이어도 이 자리만큼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공간이니까 맞는 거죠. 됐어? 다음 4번. 주제소는 아까 우리 늙은 포수가 그 양복조끼를 겁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비일상적인 세계, 즉 산골마을 역시 현실 세계, 도시와 다르지 않게 어떤 위압, 권위와 압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맞죠? 다음 서울은 선생님도 그렇더라. 선생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국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 이제 지는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런 거 보거든. 그래서
가서 일해봤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 문학을 좋아하고 그래도 거기가 그럼 내가 바라는 이상의 공간인가 기대를 하고 갔건만 또 현실에 그 나라에서 사는 거는 또 별개의 얘기더라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까 서울 나 싫어 서울 벗어날 거야 이러면서도 다시 서울 돌아오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올자리 다시 왔던 것처럼 편하더라고. 그래서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 이해가죠? 그래서 5번 맞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됐죠? 그러면 154쪽 156 세 문제에 해당하는 빈칸 채우기 빠르게 해보시고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윤이 다 했니? 잘했어요. 맞춰봅시다. 이번엔 빈칸이 얼마 없네요. 행동, 도란, 행동. 다음 2번은 따로 없고 3번 죄, 계산, 야박, 한, 편집실, 야성, 서울 혹은 도시,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 질곡의 현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학 다 했고요. 문법으로 갑시다. 오늘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이제 172쪽이랑 173쪽 두 페이지를 해볼 겁니다. 이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먼저 너희들 중3 때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이미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배웠죠? 그거를 너희들이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너희들이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다 외웠죠? 그래 안 그래? 뭐 이, 에, 위, 왜, 아, 우, 오 그리고 뭐 입술 소리 해가지고 뭐 뭐 귀엽게 뭐 예를 들어서 기억 뭐 계열 그리고 무슨 하면서 모음체계표 다 외웠을 거야. 자음체계표까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메인으로 치면 고1 내신 때 반드시 나오는 의문의 변동에 관련된 특정한 하나의 내용인데 우리가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넷으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어요? 교체, 말해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알겠어? 교체하는 거는 우리가 한 음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거고요. 탈락이라는 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음이 만났을 때 하나는 사라지고 다른 하나만 남는 거고요. 알겠어? 첨가라는 거는 우리가 초성 이응처럼 초성 이응은 음가 취급 안 하지. 이렇게 의문이 없는 자리에 새로운 의문 예를 들어서 니은 첨가가 대표적이잖아. 알겠어? 이렇게 새로운 의문이 더해지는 것을 첨가라고 하고요.
축약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탈락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축약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이 만났을 때 하나로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탈락이랑 같지만 탈락은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남는다면 축약은 두 개가 만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으로 바뀌는 걸 축약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음분 단순화라는 거는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을 노린다는 건 음정의 종성이 겹받침이라는 거야. 뭐 르그, 작할 때 르그 이런 것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겹받침이 놓일 때 오기는 탈락 현상이다. 현대국어의 종성에서 발음이 가능한 거는 하나죠. 아무리 겹받침이 있어도 발음할 때는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우리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음절 끝소리 규칙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발음도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그, 르, 드, 7개 뭐야? 그, 느, 드, 미음. 르, 미음, 무, 지음, 브, 이음. 으. 그쵸? 이 7개 하나로 끝나잖아.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말을 하는 거고요. 종성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음이 놓일 때 자음분 단순화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음분 단순화하고 음절 끝소리 규칙을 구별해야 되는데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안과 박 할 때 박은 박. 그럼 이거 두 개는 다 같은 음운 현상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탈락이고요. 얘는 교체예요. 왜? Y. 대답 안 하면 개드립 친다. Y. X. Z. A. 나 대답할 때까지 할 거야. Y. 리을 기억은 역시 극단적인 수를 해야 대답이 나오는 거. 네 기억은. 리을이 탈락.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종성에 있는 받침이 음운이 두 개야.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우리가 된 소리는 음운이 그가 만나서 음운 두 개 아니면 끄라는 음운 하나야. 음운 하나잖아. 된 소리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리을이 탈락된 탈락, 자음분 단순하고. 이때는 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끄라는 하나의 음운이 그라는 다른 음으로 교체된 거니까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인 거죠. 됐어요? 이거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는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 살아남았고 둘 중에 하나 살아남았어. 근데 여기 밑줄 치세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밑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다시 말해서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우리가 자음분 단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는 현상이 일어난다. 뭔 소린가? 우리 예를 들어서 예에서 적용해보자. 여기서 값이 할 때 이는 주격조사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때는 우리가 탈락이 아니라 먼저 값이라고 해서 연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값이라고 해서 된소리 되기가 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봐봐. 값에서 쓰가 탈락되는 게 아니라 이 2에서 초성 이응, 음가 없는 초성 이응에 이어지잖아. 아이 그러니 그래서 살문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연음 현상이라고 하고요. 알겠니? 연음 현상은 우리가 음운 변동 현상으로 취급하지 않아. 연음은 우리가 교체 탈락 추격 첨가의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현대 국어의 자음군 단수나 양상은 자음군을 구성하는 의문론적 성격을 구성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뭔 소리야? 자음을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네. 우리 기본적으로 의문의 책에 배웠을 때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고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방해를 받는 소리라고 배웠지. 근데 예외적으로 자음임에도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 있지. 그래 안 돼? 그게 뭐야? 울림소리잖아. 울림소리에는 비음, 느음 있고 유음, 느 있잖아. 알겠어? 이때 우리가 장애음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음, 공기의 방해를 받는 소리인 거고요. 공명음이라는 건 울린다라고 해서 모음이나 울림소리 자음처럼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를 공명음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비슷하게 설명되어 있죠. 일단 7번 봐봐. 장애음은 자음 중에서도 기류의 방해를 받는다. 공기 방해 받는다.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인 자음. 그리고 여기 봐. 미안. 공명음은 공기의 방해를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안 받아서 구강이나 비강의 울림을 받는 비음, 느음, 그리고 유음으로 나눈다. 됐어? 이때 공명음과 자음군이 합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장애음이 탈락한데 일반적인 자음. 예를 들어서 느하고 흐가 결합을 하면 느는 울림소리니까 탈락 안 하고 흐가 탈락한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제 리을이 포함될 때는 또 예외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문단 넘어갑시다. 자음군 단수나 다른 의문 현상이 중복돼서 일어날 때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는 순서는 어떤 의문 현상과 함께 일어나느냐에 달라진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를 들어서 읽고 같은 경우 여기 봐봐. 얘는 먼저 읽고라고 해서 된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일어나서 읽고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얘가니 넙다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는 넙다라고 해서 된소리 대리가 일어나고 자음군 단수나 탈락에 의해서 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1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는데 정단은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먼저 다가 따가 돼서 된소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을이 있을 때는 리을이 살아남고 나머지가 탈락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리을이 탈락됐네. 됐어? 그래서 얘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2번 절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죠. 우리가 겹받침이 있더라도 뒤에 여기서 어가 적어두세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잖아. Understand?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일 때는 우리가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지 않고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문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음운 변동으로 취급하지 않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 거죠. 됐어요? 3번은 자음군 단수나 일어났죠? 왜? 여기 봐봐. 7, 8 이게 이렇게 자음군 단수나가 되고 이 없다에서 연음된 거잖아. 너겁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어난 거니까 3번이 정답이고 다음 발파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4번 선지 배울게요. 이거는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라 어떤 의문 현상이에요? 흐랑 드가 만나서 흐랑 드가 만나서 트가 됐네. 이거 무슨 의문 현상이냐?
축약. 아, 축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무슨 현상일까? 거센 소리 대기라는 현상이 있어요. 히읗을 기준으로 해서 히읗 앞뒤에 그드부즈가 오면 알겠어? 히읗 앞뒤에 오는 그드부즈가 히읗의 영향을 받아서 크트프츠로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선 지금 거센 소리 대기 축약인 거고 우리가 대표적인 거센 소리 대기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중에 국화가 있네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국화잖아. 그래 안 그래? 봐봐. 그랑 흐가 만나서 크로 지금 축약된 거죠. 거센 소리 대기. 네. 그래 안 그래? 여기 봐봐. 히읗을 기준으로 해서 그드그주 중에 그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그가 크트푸츠 중에 크로 바뀌었잖아요. 거센 소리 대기야. 날고는 날고에서 날고 된 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리을 기억에서 기읍이 탈락된 장문난수. 미안, 장문난수나. 알겠습니까? 다음 2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원리를 지문에서 나오는 원리를 문제에다가 잘 적용하는 능력이 여기에서 제일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겹받침에 관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볼게요. 보기에서 학습활동 보면 윗글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라고 했는데 공명음과 장애음이 합쳐졌을 때는 겹받침이 공명음 플러스 장애음일 때는 주로 일반적인 자음과 같은 공기의 방해를 받는 장애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기억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1번 볼게요. 언따는 일단 다가 따로 대속이 되게 되고 느즈에서 즈가 지금 느는 비음이니까 공명음이죠. 울림소리.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살아남고 지금 거기서 즈라는 일반적으로 공기의 방해를 받는 장애음이 탈락했으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도 먼저 된소리 대기 나고 르브에서 일반적으로 방해를 받는 장 그가 탈락한 거니까 맞죠? 됐나요? 네.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끓는으로 된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 일단 르랑 흐가 만나서 공기의 방해를 받는 일반 자음이 흐가 탈락해서 흐 탈락해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끓는이 된 거고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때 니은이 앞에 있는 르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되는 거죠. 그래서 유음화가 돼서 끌름이라고 된 거죠. 됐나요? 다음 4번. 목단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내가 물단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목다야 물다야? 물다야.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정답이고요. 된소리 대기 하고 나서 르 그에서 르는 유음으로 공어차가 뭐냐 공명음이니까 뒤에 장애음 그가 탈락을 받아서 묵다라고 하면 안 되고 물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예. 5번 뿔꼬는 먼저 된소리 대기에서 뿔꼬가 되고 르트에서 장애음이 트가 탈락돼서 자음군 단순화돼서 뿔꼬라고 된 거 맞죠? 됐습니까요? 네. 그래서 4번 你们大概是2个半小时，我觉得你们应该努力辛苦了，可是现在还没有结束。我把在我们里面剩下的3个道题，应该用全身精力，然后集中学习一下，好不好？자, 짧게요. 봅시다, 한번.
보기에 봤죠?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해서 흐에 대해서 해당한 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거 남으면 이거는 이제 흐가 살아났나봐. 다시 말해서 흐 앞뒤에 그드즈가 크트츠로 되는 거 거센 소리 대기 축약이고요. 맞죠? 그리고 붙임일도 거센 소리 대비 축약이 지금 심화된 거죠. 얘가 그리고 규정에 따라 드로 발음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표기할 때 발음은 드가 아니지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발음할 때 드로 발음되는 경우도 흐 앞뒤에 그드그즈에 드가 오는 경우가 트로 바뀐다라고 해서 거센 소리 내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자는 거죠. 됐나요? 다음 흐 뒤에 스가 올 때는 스가 된 소리 내기가 돼서 스가 되고 흐 뒤에 느가 올 때는 느가 느로 발음을 하고 그리고 느흐 뒤에 느가 올 때는 흐를 발음하지 않고 느가 살아남는 이유가 느로 발음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15에서 흐 뒤에 밑줄 쳐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니다.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흐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각각 선지에서 적절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건데 1번 얘는 우리가 싸치라고 발음하죠. 그래 안 그래? 왜? 기억의사처럼 봐봐. 흐 앞뒤에 그드그즈 지워버렸네. 흐 앞뒤에 그드그즈에 즈가 왔으니까 크트피츠의 트로 바뀌는 거센 소리 현상이죠. 그리고 얘는 어때? 꽃한송이는 뭐예요? 이거는 원래는 그드그즈가 아니지만 이거 발음하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흐 앞뒤에 그드그즈가 오는 경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디귿에 해당하는 사례 맞지? 다음 좋다네. 여기 지금 보면 기역이라고 했는데 흐 앞에 그드즈가 올 때 그드즈가 크트츠로 바뀌니까 맞죠? 그리고 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공명음은 살아남고 장애음이 탈락해서 실 하고 나서 된소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실수 맞죠? 다음 3번 각하된 의견서를 많이 보았다라고 했을 때 각하하고 많이는 일단 각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 니은이라고 했는데 니은 보시면 거센 소리 내기에 심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흐 앞뒤에 그드부지에 그가 와서 흐 앞에 그드부지에 그가 크트크치에 크로 바뀐 거 맞죠? 그리고 많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히읗 여기 봐봐. 느흐는 흐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뒤에 모음으로 오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우리가 흐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흐가 생략되고 마리라고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는 거죠. 됐어요? 딴 사람 정신은 놓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네에서 놓는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흐 뒤에 느가 결합되는 경우. 그래 안 그래? 이때는 느로 발음하니까 흐가 느로 놓는 맞죠? 됐어? 다음 안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느흐 맞아요? 그리고 느 맞아요? 이때는 흐를 발음하지 않으니까 안내라고 하는 거 맞죠? 됐어? 마지막 5번 직원이 많아 사무실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비읍과 디귿으로 볼 때 많아하고 넓히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읍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지금 느흐 뒤에 느가 결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느흐 뒤에 여기서 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음으로 시작된 정리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일 때 우리가 흐를 발음하지 않고 연음돼서 만화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 뭐냐 마나라고 발음되는 거는 그 비읍 때문이 아니라 시옷 때문인 거죠. 됐어요? 지금 이해갔어? 네. 그리고 넓힐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보면 흐를 기준으로 해서 흐 앞뒤에 그드그즈의 그가 왔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그랑 흐가 만나서 그드그즈의 그가 크트프츠의 크로 바뀐 거 맞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5번인데 5번에서 비읍을 시옷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두 문제 남았습니다. 바로 적용해 볼게요. 앞니하고 머리니는 앞 플러스 2점.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머리 플러스 2잖아. 네. 근데 막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밀이라고 하잖아. 맞지? understand? 네.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발음하면 니은이 첨가되는데 표기할 때는 니은 첨가를 반영하지 않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앞이 머리 이라고 써야 되는데 발음할 때 뭐라고 발음해요? 앞니 머리니라고 발음해서 니은이 첨가되는 거를 실제 표기에도 이건 반영한 거지. 두 친구 다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 둘은 막밀과 달리 니은 첨기가 표기에 반영된 이에 맞는 거죠. understand? 예. 다음 니은은 원래대로 하면 서울역은 의문이 없는 초성 이응에 니은이 첨가돼서 원래는 서울역이야. 근데 우리가 서울역에서 역의 느가 앞에 있는 르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서울역으로 발음하고 그게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네. 맞죠? 다음 새끼라고 뱃속어 원래 우리가 사이시옷이 되려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라고 해야 됐는데 여기 봐봐. 새 하면 얘는 발음하면 뒤에가 된 소리로 발음되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된 소리가 발음할 때는 우리가 된 소리 되기로 발음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면 디귿에서 보면 디귿 어디 있냐? 여기 보면 된 소리로 발음해서 새길 뱃속이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 돼. 사이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걸 발음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새길 뱃속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이거지만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게 디귿이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 맞죠? 됐어? 네. 다음 사이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추가적인 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코날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게 콧날 사이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 맞죠? understand? 네. 배 머리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발음해요? 뱃머리라고 발음하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사이시옷 이 뱃에서 배가 니은으로 발음되는 추가적인 예 맞죠? 됐니? 네. 그럼 5번이 틀렸다는 건데 5번이 왜 틀렸냐? 백의 잇, 뒤이를 발음하면 이거 실제로는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되나요? 대개니. 겐 이시죠? 네. 아이고 왜 시옷이래? 이거죠? 네. 그리고 뒤이래 뒷니에. 빈밀이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배갯잎 뒷일이라고 해야 되잖아 이렇게.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 삽입된 사이시옷은 실제 발음되는 소리를 파악한 거야. 원래대로 하면 느느가 덧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실제 발음되는 걸 반영했으면 사이시옷을 쓰는 게 아니라 느를 써야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은 5번. 됐나요? 네.
마지막 5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1, 2, 3, 4, 5번 기억, 니은, 디귿 나머지는 다 맞는 건데 이거 하나가 지금 잘못된 예라서 정답이 하나예요.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거 맞아. 알겠니? 네. 그럼 여기서 이 17항이 중요한 건데 17항 그랬어.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디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모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사나 점이사의 모음이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디트 뒤에 형식형태소 2가 만날 때야. 디트 뒤에 오는 2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형태소가 올 때는 국계음화 적용되잖아. 그래서 디트 뒤에 형식형태소 2가 올 때 디트가 지트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지금 딴바지 할 때 2나 마지 할 때 2나 같이 할 때 2나 끝이 할 때 2는 홀로 못 쓰이고 지금 명사화시키는 실질형태소, 명사화시키는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부사화시키는 형식형태소, 부사로 시키는 형식형태소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계음화가 되는데 혼입을 할 때 2는 이불이 한 단어잖아. 그럼 여기서 2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불의 2로서 블랭켓, 덮는 이불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국계음화 현상에 따르면 호치불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호치불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뭐라고 발음해야 돼? 혼입.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예외 사례 알아두시고 하나 더 예외 사례 알아두세요. 바디랑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예문서구나. 이 두 개의 예문 적어보세요. 난 논의한 바지랑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바디랑에서 일한다. 결론부터 얘기해보죠. 다 적었다면. 난 논이랑 바지랑 다 가졌다 해서 바디랑 뭐라고 발음해야 돼? 바치랑. 나는 바디랑에서 일한다 해서 바디랑은 반디랑. 왜 같은 바디랑인데 발음이 다르냐? 여기서 지금 윗문장에서 나는 논이랑 바디랑에서 이랑에서 이는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야,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야?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죠. and의 의미를 갖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지. 근데 우리가 바디랑에서 일한다 할 때 이랑은 그 논밭에서 특정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바디랑에서 일한다 해서 이랑에서 있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때는 형식 형태소니까 국계음화가 일어나서 바치랑, 이때는 실질 형태소니까 국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반미라는 거야. 이해가요? 지금 알아두면 모의고사 보거나 이럴 때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다 유음하니까 천리, 대관령, 날로, 광할루, 칼날이라고 발음해야죠. 됐어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도 다 달른, 뚫는, 할래, 달른, 할래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두 친구 다 이해갔어? 쌤아
오늘 나가야 될 진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 나갔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10월 3일부터 10월 9일, 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3일 9일 이날까지는 추석 연휴예요. 알겠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월 4일은 수업 없으니까 이때 오시면 메롱됩니다. 이때는 재밌게 노세요. 그리고 쉬었다가 10월 11일에 오시고요. 이때 세교재랑 선생님이 다 배부해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고, 이때 올 때까지는 우리 가지고 있는 특성어 4주차 과제를 안 한 부분 모두 다 완벽하게 명제 판단이라든가 문제풀이나 어휘 문제 같은 거를 완벽하게 10월 11일 날 다시 올 때 해결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은 끝! 너희들은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자기 휴대폰 잘 챙기시고요. 알겠지? 휴대폰 잘 챙겨서 조심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했어. 이거 가져가요. 응. 가져가.